요즘 주식시장의 조정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가장 궁금해한 건 뭐 하나겠죠. 코로나 위기 같은 폭락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장 많이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 먼저 해결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는 꾸준히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또 아니면 가끔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올릴 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답변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확실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이 뭐냐, 지금 미국 기업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기업의 이익률,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 채널에서 2021년이죠. 작년 7월부터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이번 2022년 1월 발표된 경제지표를 가지고 우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의 감소 이야기부터 스피드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매달 초에 모니터링하는 게 있죠.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중에서 ISM 운송지원지수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게 배송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송 대란을 설명해주는 이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에 보시면 약간 하락을 하는 것 같더니 2021년이죠. 작년에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운송이 많이 지연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또 신흥국에서는 원자재를 많이 수출을 하죠. 운송 지연으로 원자재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출하는 게 뭐 반도체 등 이런 중간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도착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의 증가율이 확 뛰어오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미국의 ISM 제조업 생산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은 생산이 조금 증가하는가 싶더니 2021년 4월 이때쯤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이 좋긴 좋은 상태인데 뭐 그렇게까지 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또 아니에요. 이유는 첫 번째로 설명드린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중간재들의 이렇게 운송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 생산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코로나로 집에서 쉬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고요. 그래서 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ISM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 제조업 기업들의 상황이 2021년 작년이죠. 4월부터 계속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출로 미국에다가 뭐 중간재를 공급한다던가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배송이 지연되니까 매출 증가율은 정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운임이 계속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니까 매출 대비해서 원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의 질이 낮아지는 이 문제는 뭐 이미 작년 7월부터 예상되었던 문제다. 그래서 너무 자주 설명드려서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도 그랬는데 미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냐, 이 부분도 뭐 작년부터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림은 미국의 소매 판매액 지표라는 거죠. 미국의 뭐 대형마트부터 뭐 소매상들까지 얼만큼 판매가 됐는지 가격을 집계해가지고 발표하는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작년 4월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던 게 4월 이후부터 계속 정체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소매 판매액이 정체됐다는 말은 뭡니까? 미국 제조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은 이렇게 둔화되고 있었다, 이 말을 나타내는 거죠. 자, 가끔 또 2020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최신 자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요거 눈곱이 2년이죠. 네, 그래서 여기 2021년, 22년 이렇게 돼서 이거 눈금을 혹시나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입니다. 어쨌든 유튜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하지 싶은 것들이 너무 또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자, 특히나 이게 미국 소매 판매액이 줄어드는 건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역시나 2020년
2020년에 쭉 증가하다가 2021년 4월까지 확 높아지고 그다음부터 점점 줄어드는 추세. 자, 이게 확인이 되시죠? 미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는 모습이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미국 기업들의 원가가 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볼 텐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랑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소매 판매액이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면서 미국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정체된 상태를 유지된다. 이게 확인되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가지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올해부터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원가는 크게 높아지고 매출은 크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진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예고된 내용이죠. 지금 살펴본 경제 지표들이 제조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조업에 가치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들의 영업이익률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지금처럼 또 소매 판매 증가율이 그렇게 높게 증가하지 않는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계속 드렸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또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한다는 걸 뭐 미리 알았으면 이번 주식시장의 조정을 예측해서 뭐 미리 방송했으면 되는데 예측을 못했냐 이런 질문이 또 갑자기 생길 텐데,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한다는 거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 7월부터는 굉장히 심해진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갑자기 주식시장이 하락하니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있다가 지금 갑자기 부각받은 거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눌린 건 아니다 이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도 이 부분 가지고 명확히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번 주식시장의 조정이 시작될 때 어땠습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10년물 금리 올라가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간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뭐 가치주들이 제조업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좀 덜 빠질 거다,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처음에는 10년물 국채 올라가니까 기술주들만 좀 많이 빠진 편이었죠. 자, 근데 최근에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져요. 갑자기 다우지수도 쑥 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기술주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가치주고 뭐고 제조업체 기업들 싹 다 떨어지네.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 있는 이런 상태죠. 어쨌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가치주마저 버티지 못하고 같이 지금 다우지수와 같이 하락을 하니까, 자, 갑자기 이제서야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둔화돼서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뭐 작년부터 우리 채널에서 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영업의 질이 나빠질 거다,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대응했냐? 네. 꾸준히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 이게 경제지표에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제조업체들 또는 이제 기술주 뭐 얘네들 중에서 그나마 이익 감소가 좀 더 작을 만한 기업, 오히려 이익이 증가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해왔죠. 그래서 찾아봤던 게 반도체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는 뭐 테크주, 기술주 등이 상대적으로 이런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더 하락이 적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작년 내내 우리가 기술주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크게 그런 전망의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최근에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그래서 좀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은 경제 지표를 보고 합리적으로 작년에 올해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예측,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주가를 예측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그냥 처음 물리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냐.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면은 당분간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죠. 매출 증가율은 낮은데 원가는 많이 올라가고요. 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이죠. 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영업이익률 감소가 적은 테크주, 반도체 이런 기술주들을 좀 좋게 우리가 봤던 거고, 물론 영업이익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른 애들은 당연히 원래부터 취급을 안 했고요. 그리고 뭐 원래 역사적으로 지금 그림처럼 이거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경기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폭락 직전에 정점 찍기 전에는 항상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냐, 제조업체들보다는 이런 실적이 나오는 기술주라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이런 애들, IT랑 BT 이런 것들이 막판에 잘 튀어올랐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장 막판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됐고, 그럴 때마다 성장주 뭐 기술주 얘네들이 많이 오른다. 자,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많이 오른 종목이 빠진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없어요. 그냥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반복해서 여러 번 질문해 주시는 내용. 우리 채널에서는 뭐 과거 뭐 50년 이상, 뭐 40년, 30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항상 예측을 하는 편이죠. 그런데 과거가 항상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과거가 항상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그렇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수요가 또 감소하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 이런 거는 거의 진리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 뭐 다 배워서 알고 있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죠. 근데 혹시 이 논리, 이 법칙이 완전히 틀렸다, 잘못됐다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마 그런 말 하시는 분은 거의 바보 취급을 받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벌어졌죠. 이때 수요 공급의 이론이 완벽하게 깨지면서 발생한 게 바로 대공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공황 당시 미국 기업들은 생산을 엄청나게 늘린 상태였습니다. 역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제품의 가격은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제품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수요가 늘지 않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 기업들이 막 도산하면서 공급 자체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공급도 감소하고 가격도 떨어졌는데 수요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가격도 안 오르고. 자, 이게 난리가 났었죠. 처음 보는 광경에 경제학자들은 또 깜짝 놀랐고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리가 났고요. 그때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케인즈 형님이 나오면서 이게 해결이 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으로 분명히 대공황 때 틀렸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왜 아직까지도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로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모두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대체 틀린 건데도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론이나 어떠한 뭐 자연 법칙 항상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역사가 과거에 그랬다고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유,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죠. 특히 경제 이론이 그런데 뭐 요즘에 관심을 한창 갖고 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딱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 그러면은 다들 뭐 상식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죠. 요즘 며칠에. 자,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잠깐 떨어지는 거냐고요? 아니요. 과거에도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 10년물 국채는 떨어졌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식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기간을 굉장히 늘려서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10년물 국채도 올라가는 흐름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확률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모든 뭐 경제 논리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제 답이 되셨겠죠. 여러분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종목에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이익이 막 감소하고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당연히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익이 막 늘어나는데 주가가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 오신 이런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시면 다른 분들이 선배된 입장에서 이제 초보자분 가르쳐준다 생각하고 너무나 반복이 많이 돼서 저 대신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 보시면 후원 주신 분들께 한 달 교육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아무나 그래도 교육을 막 시켜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5만원 이상 후원 주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 제가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